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도석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부동산 공매 물건 개발 사례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온라인 공매 콘서트에서는 좋은 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매 물건을 이제 낙찰받게 되면은 밸류업을 더 시킬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었던 공매 콘서트 영상들도 온비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전에 놓쳤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공매 물건 개발 사례 분석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공매와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디벨롭 했던 사례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공매와 개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사례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지를 보면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나왔었던 숙박시설이 공매로 나왔었던 사례입니다. 재산의 종류를 한번 봐봤더니 기타 일반 재산 이렇게 나오죠? 자, 기타 일반 재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기간을 봤더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교보 자산 신탁회사에서 집행하는 물건이다. 우리가 이런 공매 물건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신탁 공매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신탁 공매 물건들은 매매랑 형식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여기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이나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신탁 공매 물건들을 낙찰 받으실 때는 공매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차를 참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한 신탁 공매 물건이 공매가 나왔었는데요. 최초의 간전평가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었냐면은 한 10억 정도 나왔었던 물건이 얼마에 낙찰됐는가, 그 낙찰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결과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총 유효 입찰자 2명이 들어와서요.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은 6억 정도의 낙찰이 됐었던 사례입니다. 그때 당시 나왔었던 숙박시설은 어떠한 건물이 나왔었던 사례인가, 먼저 사진부터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분명히 숙박시설이 공매가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원룸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던 물건이네요. 원룸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무보증 임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보증 임대라고 하는 건 바로 뭐겠습니까?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다. 말 그대로 고시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 문구가 있었어요. 본 물건 중 건물은 일반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 서류가 떼보셔야 되는 게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보고 이차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나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은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미리미리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이차를 하셔야지 혹시라도 잔금을 못 치르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를 않겠죠. 그럼 이 물건은 그때 당시 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었었던 사례인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 물건 옥상에 제시의 건물이 하나 소재하고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었네요. 바로 무단 증축으로 인해 갖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었던 물건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꼭 체크를 해서 이 차례 참가를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 나왔었던 이 숙박시설이요. 위치는 참 좋은데 나왔었던 물건이었는데 어떠한 위치에 나왔었던 물건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봐봤더니요. 위치가 어떤가요? 바로 의정부역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저 의정부역 7번 출구를 이용해서 이 숙박시설까지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거리가 도보로 한 몇 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그때 실제로 한번 걸어봤는데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에 소재하고 있었던 숙박시설 건물이었습니다. 그럼 의정부역 역세권으로 들어가고 역까지 도보 3분 거리 내에 있다라고 하면은 위치가 괜찮죠? 근데 특히나 이 의정부역 같은 경우는 호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의정부역 호재 어떤 게 있나요? 의정부역에는 뭐가 들어온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의정부역은 나중에 이렇게 GTX 신호선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있는 데가 의정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물건을 찾아보실 때는요, 이 의정부역 주변 지역으로 들어가는 부동산들 한번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 이 의정부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의정부역에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면요, 강남의 삼성역까지 2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의정부역 주변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의정부에서는 이 의정부역을 갖다가 더 개발을 할 생각인가 봐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의정부역 역세권 개발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에다가 복합 환승센터도 만들고요. 의정부 동측에는 60층 규모의 건축물, 역전 그린공원에는 24층 규모의 건축물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의정부역 주변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미래 가치가 좀 좋아 보이는데, 아까 이 물건 의정부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물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번 가치 분석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물건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요 부동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봐봤더니요, 역시나 어떠한 용도 지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이냐면은 일반 상업 지역으로 들어가는 건축물이었었죠. 숙박시설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상업지역에만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 내에 들어가는 물건이었다.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로 받을 수가 있는 용적률이 130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높게 지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일반 상업지역 내에 들어가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땅에 대한 가치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물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런 건축물 같은 것들을 구매하시려고 하실 때는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사이트를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밸류맵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 두 번째 디스코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 세 번째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사이트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 부동산 가서 확인도 가능하시고, 아시리라는 사이트도 있고, 호겐노노라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이 3가지 사이트는 왜 좋냐면요, 토지 실거래가도 볼 수가 있고요, 상가 실거래가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빌딩 실거래가도 확인할 수가 있는 사이트가 이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한번 써볼 수가 있는 사이트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 토지 시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토지는 뭐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비싼 금액에 구매하시는 이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3가지 사이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격 분석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밸류맵 사이트를 통해 갖고요, 해당 물건 얼마에 낙찰이 돼서 평당가가 얼마에 받았고, 주변에 있는 사례들은 얼마에 실거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신탁공매로 낙찰받은 물건은요, 평당 1,300만 원 정도의 토지 평당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땅들은 약 한 3천만 원 정도대에 거래가 되는 지역이었었고, 이 대로변 쪽에 소재하고 있는 데는 평당 4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해당 물건하고 입지가 가장 유사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1,9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던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 내에 있는 물건을 평당 1,300만 원에 낙찰받았다라고 하면은 저렴한 수준으로 낙찰받은 게 맞나요? 네. 저렴한 수준에 낙찰받은 물건이 맞기 때문에 낙찰 금액은 잘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낙찰받았던 요 물건, 지금 그때 당시 낙찰받았던 이 물건 고시원을 활용하고 있었던 물건이기 때문에요, 그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낙찰자가 그 임차인을 승계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입찰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신탁건매 물건을 사실 때는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물 대금의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는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신탁 등기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권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 낙찰받게 되면은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는 낙찰자가 승계를 받아야 된다. 보니까 임차인 총 3명이 조사가 돼 있었죠. 이 3명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는 낙찰자의 승계를 받아야 된다. 혹시라도 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보증금 반환 의무도 낙찰자한테 승계가 되는 건데, 한 가지 다행인 게 바로 뭐냐면요, 고시원으로 쓰고 있었던 물건이었었고요. 아까 전에 무보증 임대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이 없는 물건이었다. 낙찰 받게 되셨을 때 추가적으로 물어줘야 되는 보증금이 있었던 사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 물건 그때 당시 저렴한 수준의 낙찰을 받았었는데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었던 물건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그 위반 건축물 아직까지 등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그 부분을 해결하셨는가?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 같이 한번 살펴봤더니요. 위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반 건축물로. 여러분들이 건축물 대장을 떼보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이 표제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 건물이 불법 사항이 있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면요. 이 표제부 오른쪽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불법 사항이 지금 그 등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 예전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셨기 때문에 이 위반 건축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은 건축물에 대한 뒷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건축물 대장 뒷장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요. 이 위반 건축물에서 해제가 됐다. 그 이유는 이 위반 사항을 갖다가 자진 시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말 그대로 그 옥탑에 만들어 놨었던 불법 건축물을 갖다가 원산복구한 거죠. 원산복구 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었고요.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1층이 원래는 숙박시설이었는데 그 숙박시설을 갖다가 일종 근인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놨네요. 아무래도 1층 같은 경우 상가 만들어 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의정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유도인구한테 좀 활용이 가능할 테니까 임대가 어느 정도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1층에 숙박시설로 되어 있던 그 부분을 갖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놓은 건물입니다. 이런 것도 한 가지의 부동산 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용도 변경을 하시려고 하면은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건축물의 용도시설군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건축물은 총 9개의 용도시설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부터 시작해서 9번째 그 밖의 시설군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성이 큰 시설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용도 변경하시려고 하면요. 같은 시설군끼리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서로 다른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하위 개념에 있는 용도 시설군을 갖다가 상위 용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시려고 하면요. 이거는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상위 용도 시설군에서 하위 용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시려고 하면은 신고 대상이에요. 아무래도 그냥 신고만 해서 용도 변경할 수가 있는 거랑 허가를 얻어야지만 용도 변경할 수가 있는 거. 그 난이도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도 변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하면은 이 용도 시설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근데 아까 전에 요 물건은요. 숙박시설을 갖다가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잖아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영업시설군에 속하고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군 같은 경우는 시설군에 속하니까 상위에 있는 용도시설을 갖다가 하위 용도시설군으로 변경을 한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신고 대상이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용도 변경하시려고 하면요.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주차장 문제. 용도 변경할 때마다 주차 대수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정화조 용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지 용도 변경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 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 물건은 숙박시설을 갖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놓은 그런 물건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 건물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하시죠? 자, 지금 현재 건물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건물이 지금은 이런 모양으로 바뀐 거죠. 새로 신축을 하신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하셔갖고 수익을 좀 올려놓으신 그런 상태로 보이죠? 요즘은 대세가 오래된 건물을 갖다가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보다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가치를 증진시키는 게 요즘 좀 대세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평당 건축비가 너무나 비싸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이렇게 리모델링 잘해갖고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부동산 개발로 볼 수가 있지 않은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 하나 봐볼게요. 이번엔 소재지가 어디냐면은 강원도 춘천에 소재하고 있었던 임야가 공매가 나왔었던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좀 비쌌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궁화 신탁해서 그 집행하는 그런 물건이었었기 때문에 신탁 공매 물건이 나왔었던 사례였는데 최저 매각 가격이 43억 2천만 원 정도에 형성돼서 나왔었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같이 한번 살펴봤더니요. 유효 이차자 한 명이 이차를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낙찰 금액을 한번 봐봤더니 46억 정도의 낙찰이 됐었던 사례입니다. 과연 그때 당시 어떠한 임야가 공매가 나왔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봐봤더니 위치가 어떤가요? 춘천에 임야가 공매가 나왔던 사례인데요. 위치가 좋아 보이시나요? 네, 바로 북한강 바로 인접해 있는 임야가 공매가 나왔었던 사례잖아요. 저런 임야를 갖다가 잘 개발만 하면은 북한강 전망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임야가 공매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조사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겠죠. 자, 그 해당 토지의 계획도를 한번 봐봤더니 정말 북한강에서 바로 인접해 있었던 그런 임야가 공매가 나왔었던 사례죠. 근데 이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요,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놨었던 그런 그 임야였어요.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었는데요. 단독주택 허가를 받아갖고 총 10개 호수의 단독주택을 짓다가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나왔었던 물건이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건축 허가를 이미 받아놓은 그런 임야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저런 식으로 건축 허가를 이미 득해놓은 그런 땅이라고 하면요. 추가로 건축 허가를 신규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건축 허가를 승계를 받던가 아니면 건축 허가를 갖다 취소를 시키고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이차를 하셔야 돼요. 건축 허가 승계 가능한지 취소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낙찰을 받으셔야 되는 물건이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물건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 공사하다가 공사가 중단됐었던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장 사진 같이 한번 봐볼까요? 현장 사진 보기 전에 어떠한 용도로 들어가는 물건인가 먼저 확인해 봤더니요. 해당 임야, 보전관리지구로 들어가면서 특화경관지구로 들어가는 물건이었었다. 아무래도 특화경관지구로 들어가는 물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개발할 수가 있는 건지 어떠한 용도로 개발할 수가 있는지를 잘 확인해보고 이차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특화경관지구는 주요산 인근 지역이나 수변공간 인근 지역이 많이 지정되는 게 특화경관지구입니다. 아무래도 경관을 해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화경관지구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이차를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요. 이런 특화 경관 지구에서 건축할 수가 없는 건축물들 나와 있죠. 첫 번째 봤더니 아파트 개발은 안 된다. 아무래도 북한강 조망이 훌륭한데요. 고층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망을 해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골프 연습장, 집회장, 판매시설 이런 것들은 해당 땅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보고 이차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특화 경관 지구에서는요, 건폐율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봤더니 건폐율은 40% 이내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층수 제한도 있었죠. 특화 경관 지구 같은 경우는 5층 또는 20m 이하의 건축물을 갖다가 지어야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 12m 이하로 지어야 된다. 아까 전 임물권은 보전관리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규정을 해당받겠죠. 그냥 너무나 높은 건축물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망에 그 경관을 해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때 당시 유무권 이런 식으로 건축 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짓고 있었다가 공사가 중단됐었던 그런 현장이거든요. 보니까 정말 북한강하고 접근성이 좋네요. 저 위치에 단독주택 10채가 잘 지어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북한강 전망이 정말 좋은 그런 단독주택이 생기는 물건이 아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어떠한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중단돼 있던 그런 현장이다. 그러다 보니 이 신탁공매 물건 공고문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 좀 중요하죠.
매수자는 1차의 기준으로 구매 물건에 대한 제한 권리를 잘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뭐 가처분이나 가압류나 소송 들어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무엇보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현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꼭 해보고 처리해야 되겠죠? 바로 유치권에 대한 부분이 걸려있는가 안 걸려있는가. 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그 권리를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못 받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공사대금도 낙찰자가 대신해서 변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물건인가 아닌가 우리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이 차례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이 유치권은요. 그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 갖춰져야 되는 성립 요건이 있어요. 그 성립 요건이 갖춰진 현장인가 아닌가를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그 유치권의 성립 요건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가 채권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채권의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갖고 유치권 주장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채권으로는 공사대금 채권이 있죠.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대금 못 받았다. 그거 갖고 유치권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그 유치권 인정된다. 아까 전에 이제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이니까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유치권 인정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유치권 성립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두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 한번 봐봤더니 타인의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고 그 점유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써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점유를 잘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아무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현장이라고 하면은 그 유치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유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써있죠. 그럼 언제까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바로 공사대금 돌려받을 때까지 그 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요 현장 사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다시 한번 봐봤을 때 이 공사 현장 그때 당시 유치권이 인정되는 현장처럼 보이십니까? 안 되는 현장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셨을 때는? 일단 공사를 진행한 건 맞는데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제가 봐도 점유는 잘 안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는 여러분들이 성립 요건 잘 따져보셔야 되고 반드시 현장 나가셔갖고 점유 사실을 잘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 차례 참가해 보시면 되겠죠. 자, 금융권 이제 낙찰받은 분이요. 요거 이제 낙찰받아 아까 전에 북한간 전망이 굉장히 좋았던 물건이었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 물건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가. 우리 항상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아까 전에 단독주택 10채를 짓고 있었는데 허가 받아갖고 단독주택을 멋지게 전했는가? 아니면은 그 건축 허가 받아놓은 걸 취소를 시켜버리고 다른 개발 사업을 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현재 이 지역의 항공 사진 스카이뷰를 한번 봐봤더니 요래 바뀌어 있어요. 보니까 지금 뭐로 개발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위치가 정말 북한강과 가까운데 여기다 지금 뭐를 개발해 놓은 걸로 보이시나요? 바로 캠핑장을 새로 조성해 놓은 걸로 보이시지 않나요? 오, 저 위치에 캠핑장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운영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이 현장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봐봤더니 이렇게 사이트를 갖다 구분해 갖고요.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캠핑장 운영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인터넷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주말은 예약이 힘들 정도로 잘 되더라고요. 당연히 이 정도 조망이 나오는 캠핑장이라고 하면은 운영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물건 좀 비싼 금액에 낙찰이 됐던 사례인데요. 이렇게 캠핑장으로 개발해갖고 가치를 잘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개발에 대한 개념이 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많이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에 이 캠핑장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한번 놀러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가보면은 북한산 이렇게 산책을 돌면서 굉장히 이용을 잘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캠핑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방금 전까지는 있었던 건물을 리모델링 했다던가 아니면 그냥 그 땅 그대로 해갖고 캠핑장을 개발했었던 사례들을 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직접 건물을 지었던 사례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분석 한번 해볼게요.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에 단독주택이 공매가 나왔었던 사례인데요. 국유재산이 공매가 나왔었던 사례입니다. 토지가 배평이 조금 안 되고요. 그런 물건이 감정평가금의 5억 3,400만 원 정도에 나왔었다가 얼마에 낙찰이 됐었던 사례인가 살펴봤더니 2차자 3명이 들어와갔고요. 4억 3,500만 원에 낙찰이 됐었던 사례입니다. 이 차에 들어오신 금액들을 보니까 가격들을 잘 산정해서 들어오셨죠? 4억 3,500만 원에 낙찰이 됐었던 사례인데요. 그때 당시 어떠한 국유재산 물건이 공매가 나왔었는가? 이렇게 우체국 기숙사로 쓰고 있었던, 우체국 직원분들이 기숙사로 쓰고 있었던 건물인데, 건물 상태는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연식이 좀 있어 보이고요. 안 쓰신 지가 좀 오래되셨는지 내부 상태는 조금 누수도 좀 많아갖고 천장에 벽지가 다 떨어진 걸로 보이고 관리 상태가 그렇게 양호해 보이지는 않은 물건이 공매가 나왔었던 사례죠. 이 물건은 이제 낙찰받아서 새로 건축물을 지었었던 사례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새로 짓고자 하면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이 토지 이용 계획원을 확인하셔갖고 어떠한 용도지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물건은 어떤 용도지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이었었냐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이었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으실 때는요,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은 되는 용도지역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용적률 때문에 그렇거든요. 용적률이 너무 낮은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으시려고 하면은 사업성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추가적으로 한번 봐봤을 때요, 도로를 양쪽으로 끼고 있었던 물건이다. 각지에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도로의 접근성이 좋아 보이는 그런 물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대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이었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이 중요한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건물을 하나 지으실 때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 정도 되는 걸 택하는 게 좋다. 그 이유는 곧 용적률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용적률 표를 한번 봐보셨더니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봤더니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냐면은 250% 이하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또 최대로 허용될 수가 있는 용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최소한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 정도 되는 용도지역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최대로 받을 수가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250%까지지만 조례상으로 200% 이하로만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거지역에다가 건물을 갖다 지어보시려고 하실 때는 적어도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 정도 되는 용적률이 좋겠다. 그 다음 아까 전에 상대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상대보호구역 또는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인근에 학교나 유치원이나 그런 학교들이 접근해 있을 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요. 학교 정문에서 직선거리 50km로 들어가는 데는 절대보호구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학교 단장 경계선에서부터 200m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상대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보호구역 내에서는 뭐를 못하냐면은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목인데 유흥업소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입점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이다. 우리가 건축물 용도를 갖다 개발할 때 이런 데는 좀 한정적이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이 차를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왜 도로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냐, 도로에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도시 지역 내에다가 건축물을 갖다 지으실 때는요, 도로폭이 너무 작은 데다가 건물을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건물 같은 거 지으실 때 용적률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최소한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4m 도로는 확보가 돼야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6m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런 지역들도 많아요. 아무튼 4m 이상만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2m밖에 안 된다. 그럼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m 도로의 양쪽에 대지가 접해져 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4m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 4m 도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로 중심선을 따라갖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양쪽으로 도로를 1m씩 후퇴를 시킵니다. 이런 도로 후퇴선을 갖다가 건축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도로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도로에 바로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후퇴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이 후퇴에서 그 건축선이 지정되는 바람에 후퇴한 이 면적 있잖아요. 이 면적에 대한 그 평수를 갖다가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돈 주고 사셨는데 그만큼 건물을 지을 때는 이 땅 면적만큼의 그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려고 하실 때는요, 좀 평당가를 저렴하게 구매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도시지역 안에다가 건물을 지으실 때는요,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용적률이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서 입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양쪽으로 대지가 있다라고 하면 중심에서부터 1m가 후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쪽은 대지고 반대편은 하천부지나 철도부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중심선에서부터 각각 1m씩 이렇게 후퇴하는 게 아니라요. 4m 그 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이 하천부지부터 시작해갖고 이 뒤로 2m가 후퇴가 되는 겁니다. 중앙에서부터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런 경우에는 2m 뒤로 후퇴해야 되다 보니까 이 면적만큼의 용적률을 또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건축 허가를 진행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교차로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면요. 가각전제라고 하는 또 그 건축선이 지정되게 된다. 그럼 모퉁이에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바짝 붙여서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들이 지나갈 때 회전 반경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전 반경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가각전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 위에 표로 나와 있죠. 그 경사도가 그 각이 90도 미만이냐,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냐, 그거에 따라서 후퇴하는 선이 좀 지정이 되게 되는데요. 옆에 있는 대상토지 A를 한번 봐볼까요? A를 한번 봐봤더니 이 A 대상토지는 도로가 접해 있는 그 각이 90도가 미만이에요. 90도가 미만이라고 하면 딱 절반으로 잘라갖고 위에 칸을 보시면 됩니다. 90도 미만이니까. 위에 칸 한번 봐봤는데 이 물건은 4m 도로랑 6m 도로 이렇게 각각 접혀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4m 도로가 접혀져 있다 보니까 6m, 4m 도로가 더 접혀져 있다 보니까 6m 이상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4m 도로니까 4m 도로 이상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교차되는 요 접점, 요게 바로 후퇴되는 후퇴되는 선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3m 후퇴돼야 되다 보니까 각각 3m, 3m씩 후퇴돼 갖고 요 부분만큼이 가각전제가 적용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저기다가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저 부분만큼은 용적률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대상토지 B 같은 경우는 120도 미만이잖아요. 그럼 밑에 칸을 봐야 되겠죠. 밑에 칸을 봤을 때 각각 6m, 4m가 접혀져 있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6m, 아이고. 자, 6m. 그 다음에 4m다 보니까 그 교차되는 지점 봤더니 2m씩 후퇴를 해야 되네요. 그런 가각전제가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차례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요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 건물 지은 모습을 갖다가 같이 확인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모퉁이가 좀 잘려나갔죠? 잘려나간 그런 건축물로 이제 지어지긴 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예전에 그 오래됐었던 그 단독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개발했으니까 그만큼 가치 증진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건축물 같은 걸 지으실 때는요, 도로 요건,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에 또 이제 용도에 대해서 제한받는 사항이 있는 거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충남 보령에 소재하고 있었던 토지가 공매가 나왔었던 사례입니다. 그 충남 보령에서 어디에 공매 물건이 나왔었냐면요.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공매 물건이 나왔었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서해바다 가실 때 대천해수욕장 많이 가시나요? 대천해수욕장 옛날부터 NT도 많이 가고 그랬었던 그런 해수욕장인데 요즘도 NT 많이 가고 그러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대천해수욕장 근처에 국유재산 토지가 공매가 나왔었던 사례인데요. 감정평가 금액은 한 7억 정도에 받아서 나왔다가 최저 매각 가격이 5억 6천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었던 물건이에요. 이 토지는 얼마 정도에 낙찰 됐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봤더니요. 유효 2차자 2명이 들어와서 5억 7천 1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었던 사례네요. 그때 당시 나왔었던 토지
어떠한 토지가 나왔었는가? 같이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 각지에 소재하고 있었던 토지가 공매가 나왔었던 겁니다. 자, 도로 각지에 나와 있었는데요. 아까 전에 그 가각전제라고 하는 건요. 8m 미만으로 들어가는 8m 미만으로 들어가는 그런 땅들만 가각전제를 적용받고요. 8m 도로폭 이상 정도 되는 도로라고 땅이라고 하면요. 도로에 접혀 있다라고 하면은 가각전제를 적용받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땅이 공매가 나왔었는데요. 보니까 대천해수욕장하고 굉장히 접근성이 가까워 보이죠? 접근성이 가까워 보이는 토지가 공매가 나왔었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한번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나오고요. 그 옆에 보니까 여기가 대천해수욕장 인근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면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이 차례 진행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용도 지역은요. 보통 건폐율은 40%까지 인정받을 수가 있고 용적률은 100%까지 지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개발진흥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건폐율 40%까지, 용적률 100%까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내용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확인하셔갖고 어떠한 용도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가, 건폐율, 용적률을 다 인정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이 차를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관리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다. 그런 지역의 개발진흥지구가 같이 묶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같이 묶여 있었던 물건이었었잖아요. 그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1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있고 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 계시나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시다 보면은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일단 1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동일한 건요.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바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토지 이용의 합리화, 미관 정리, 난개발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죠. 근데 1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냐, 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냐, 그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요. 도시 지역에 지정되는 거냐, 또는 농어촌 지역에 지정되는 거냐. 도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지정되는 게 1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고요. 계획관리 지역하고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되는 게 바로 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1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조례 규정 범위 내에서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 지역들이 많다. 그러면은 계획관리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에 묶였다. 개발진흥지구에. 그런 경우에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케이스가 많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건물을 지을 때도 바닥 면적을 더 넓게 지을 수가 있다는 말이고 건물도 더 높게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관리 지역에 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묶여 있다라고 하면은 건축물을 지을 때는 더 좋은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어떠한 용도로 개발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보통 계획관리 지역에 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묶이게 된다고 하면요. 건폐율은 보통 150%까지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해주게 되고요. 용적률은 200%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이 100%라면서요. 그런 데가 건폐율이 150%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최대 몇 프로까지 건폐율을 받을 수가 있고 60%까지 받을 수가 있고 용적률 원래는 100%인데 200%까지 완화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200%까지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묶여 있다라고 하면은 건축물을 지을 때 조금 더 많이 지을 수가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물건 지금 현재 그 건축물 대장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진짜로 건폐율을 몇 프로까지 받았냐면요. 59.21%. 건폐율을 몇 프로까지 받았는가 봤더니요. 192% 받았네요.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40%에서 100%, 건폐율 40%, 용적률 100%인데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적용받았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현재는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졌는가 같이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 각지에 이런 상가주택 건물이 올라가 있는 물건입니다. 1층에는 GS 들어와 있고 2층엔 병원이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층은 아직 임대가 안 나갔네요. 딱 봐도 건축물을 굉장히 높게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적용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땅을 하나 구매하실 때도요. 건축을 얼마 정도 완화받아서 지을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입찰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관련 사례 분석을 또 몇 가지만 좀 더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분석 같이 한번 해볼게요. 소재지를 한번 봐봤더니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에 소재하고 있었던 단독주택이 공매가 나왔었던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재산의 종류를 봤더니 바로 압류재산이 공매가 나왔던 사례네요.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랑 형식 유사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도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탁공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압류재산 공매물건 낙찰받기 위해서는 권리 분석하시고 명도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게 단독 다가구 주택이 공매가 나왔던 사례거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데 이 명도 부담감이 좀 크지 않은가. 여러분들 이런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공매물건, 압류재산 공매물건들 중에서 임차인들 여러 명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임차인들한테 배분금이 돌아가는 사건인가 안 돌아가는 사건인가를 반드시 잘 확인해보고 입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아무리 임차인이 여러 명인 그런 사건이라 하더라도요. 임차인들한테 그 보증금이 전액 배분되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명도가 그만큼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물건은 그때 당시 들어와 계셨던 임차인분들한테 보증금이 전액 다 배분이 되는 사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재산 공매로 나왔고 세대도 많은 그 물건이었긴 했지만 막상 명도는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물건이었다. 그러한 부동산이 토지 면적이 몇 평이었었냐면요. 52평. 건물 실평수가 몇 평이었었냐면 93평짜리였는데 감정평가금이 14만 7,500만 원에 나왔었다가 얼마에 낙찰됐는가? 10억 1,0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었던 사례입니다. 그럼 과연 그때 당시 어떠한 건축물이 공매가 나왔었던 사례인가? 사진을 같이 한번 봐보셨더니 건물 상태가 괜찮네요. 이 부동산이 건물 연식은 오래됐는데 얼마 전에 새로 리모델링 싹 해놓은 그런 건물이라 건물 상태는 굉장히 괜찮았었던 건물이 공매가 나왔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이 물건이 좋았었던 점이 바로 뭐냐면요. 위치가 괜찮았었는데 서울의 지하철 4호선 수역하고 접근성이 좋았었던 물건이다. 저 위치에 다가구 건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임대가 좀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겠죠? 보니까 수역 1번 출구를 이용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보로 한 몇 분 정도면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건물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하도 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임장 나갔었는데 걸어보니까 이것도 도보 3분 거리에 소재하고 있었던 다가구 물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차 수요가 많았었던 그런 건축물이 공매가 나왔었던 사례인데요. 요 건축물의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뭐였었냐면요. 수요역하고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위치가 괜찮았었는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한번 떼봤더니요.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포인트 준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이었어요. 준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는 용도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있죠. 땅에 대해서 이제 용적률도 높게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용도도 다양하게 개발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로 받을 수가 있는 용적률이 몇 프로까지 받을 수가 있죠? 바로 500%까지 받을 수가 있고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용도랑 상업 용도를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 용도 지역을 준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준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는 용도 지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한번 구매해 보기가 좋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준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 건축물이 오래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철거하고 건물 한번 새로 지어볼 수도 있고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용도로도 충분히 지어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물건도 마찬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묶여 있었던 물건이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묶여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도시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네요.
도시 지역에 묶여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면은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인가요?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인가요? 바로 1종이죠.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규제에 대한 완화보다는 규제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건물에 대한 용도 또는 최소 개발할 수가 있는 건물의 바닥 면적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하는 게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부동산을 갖다 이철하실 때는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떠한 내용으로 묶여 있는 건가, 그걸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거 확인 안 하고 이철하셨다가는 좀 손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는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너무 조그만 땅은 개발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필지를 갖다 개발할 때는 옆 필지랑 묶어서 개발을 해야지만 건축허가를 내준다던가,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해당 필지 한번 봐봤더니요, 이 안쪽에 있는 땅이 그때 당시 공매가 나왔었던 물건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땅하고 그 개발할 때 필지가 묶여 있다라고 하면은 단독 개발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보고 이 차례 진행하셔야 된다. 특히나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해당 물건은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는 물건이잖아요.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 최대로 받을 수가 있는 용적률이 500%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저 500%까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는 그런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좀 많이 낮게 적용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막다른 도로다 보니까 거기에 고밀도로 개발해 버리게 되면은 교통의 혼잡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적률이 생각보다 많이 적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몇 프로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이 차례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 당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저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어떠한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냐?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 간북구청에 전화하셔갖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된 데를 갖다가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바꿔갖고 제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더니요, 이거 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묶여 있는 거냐? 옆필지랑 개발을 같이 해야 되는 거냐? 다행히 그거는 아니래요. 근데 심지어 이 땅이 얼마 전까지는 옆필지랑 같이 묶여 있었대요. 근데 그게 풀린 지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묶여 있다라고 하면요, 옆에 있자랑 같이 묶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묶어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독 개발이 안 된다. 그럼 나는 요 필지를 갖다가 단독으로 개발을 하려고 낙찰을 받았는데 옆에 있자랑 묶어서만 개발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낙찰을 잘못 받게 되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럼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묶여 있는데 어떠한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묶여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요 다가구 주택 바로 옆에 공원이 소재하고 있잖아요. 공원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 공원이 무슨 공원이냐면요,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이 바로 옆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뭐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안 좋겠죠?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온다라고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단독 개발은 가능하고 어차피 다가구 용도로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어떠한 부동산을 갖다 사실 때는 공법적인 분석을 반드시 하고 물건을 구매하셔야지 올바른 가치 판단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구매하실 때도요, 이 토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이 부동산이 재개발이 되겠다, 재건축이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 공법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셔야지만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관련된 사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를 한번 봐봤더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레동에 소재하고 있었던 부동산이 공매가 나왔었던 사례입니다. 물레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위치가 좋은 동네인가요? 안 좋은 동네인가요? 서울에서 물레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부동산을 한번 사보기가 위치가 좋은 동네다. 특히나 이 물레동으로 들어가는 지역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 물레동으로 들어가는 이 동네들이요, 용도 지역이 뭐로 들어가냐면은 준공업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은 특히나 이 서울 지역에 중공업 지역으로 들어가는 용도 지역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일단 이 준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용도 지역은요, 주거 용도랑 공업 용도를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 용도 지역을
준공업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런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서울시에서는요, 이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이 상당히 높아요. 몇 프로까지 받을 수가 있냐면은 용적률을 400%까지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다음 서울시에서는 준공업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개발할 때는요, 절대로 저 허용 용적률을 갖다가 최대치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이왕이면은 공업 용도로 활용하고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많이 지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개발할 때는 용적률을 400%까지 인정해 주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최대 보통 몇 프로까지 인정해 줬었냐면은 250% 정도 인정해 줬던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준공업 지역을 갖다가 아파트 개발 사업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 용적률까지 허용을 해주겠다. 최대 용적률까지 허용해준과 동시에 용적률의 인센티브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준공업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에다가 부동산 알아보실 때는요, 그 용도 지역이 준공업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은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다. 그럼 서울의 대표적인 준공업 지역, 어떤 지역들을 들어보셨어요? 그런 지역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가치 분석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서울의 대표적인 준공업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제일 유명한 데는 바로 어딜까요? 예전에 수제화 거리가 유명했었던, 네, 바로 성수동. 성동구에 가면 성수동. 요즘 성수동 가보셨나요? 어우, 깜짝 놀랐죠? 옛날에 그 공장들이 이렇게 개발됐을 줄이야. 땅값 올라간 거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 성수동.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등포의 물레동. 영등포에 가면은 당산동이라는 동네도 있죠? 그 동네 일부 부분은 또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로에 가면은 구로동. 이런 동네들이 대표적인 준공업 지역입니다. 도봉구에 가면 창동이라는 동네도 있네요.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준공업 지역이라 이런 준공업 지역은 오래된 아파트도 관심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적률을 높게 적용받을 수가 있는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 물레동의 남성아파트가 공매가 나왔던 사례인데요. 압류재산으로 나왔습니다. 그 토지 대지분을 봤더니 12평 정도 되고 건물실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냐면은 17평 정도 되는 물건이 공매가 나왔었던 사례죠. 자, 그때 당시 나왔었던 남성아파트 같이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한번 봐봤더니요. 위치가 어떤가요? 남성 맨션 아파트? 위치가 또 괜찮죠? 또 서울의 대표적인 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신도림역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산 맨션 아파트 이슈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여요. 그럼 위치가 괜찮아 보이는 남산 맨션 아파트가 공매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몇 년 정도 된 아파트인가 봤더니 사용 승인일자 보겠습니다. 몇 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가요? 8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8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면 벌써 지어진 지가 몇 년 된 거죠? 혹시 42년 정도 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오래된 아파트를 갖다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요. 사용 연한이라고 하는 게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재건축 사용 연한은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바로 30년이죠? 그게 40년이었다가 30년으로 완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건축물, 그 아파트라고 하면은 재건축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가 42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미 재건축 사용 연한은 충족이 된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파트 사실 때는요. 이렇게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사실 때는 제일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용적률을 확인하셔야 돼요. 너무 고밀도로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면은 그런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가장 그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구축 아파트인데요. 용적률이 200%가 넘어가는 아파트는 피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런 아파트는 재건축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지어져 있으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최대로 받을 수가 있는 용적률이 250%까지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게 300%예요. 예를 들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최대로 받을 수가 있는 용적률이 300%잖아요. 그러면 200%짜리 아파트 때려 부시고
300% 용적률 적용받아서 신축하게 되면 요거 사업성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안 됩니다. 이거.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럼 결국 이런 아파트는 나중에 뭐를 추진할 수밖에 없냐면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인데 용적률이 200% 넘어간 아파트는 피해라.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어거지로 사업을 진행을 해볼 수는 있겠죠. 다만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하려고 하면은 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재건축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시려고 하면요.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몇 프로의 용적률이 주어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 아파트 용적률 보니까 몇 프로입니까? 184%요. 꽤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184%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재건축 기대해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이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신도림역 역세권으로 들어가서요. 재건축만 된다라고 하면은 물건이 괜찮아 보이는데 재건축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 내용 알아보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어떠한 용도 지역으로 들어가는 아파트인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봤더니 이 남성 맨션 아파트. 물레동 2가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중공업 지역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네요. 아까 이제 물레동에 중공업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최대로 받을 수가 있는 용적률이 400%까지 이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역세권이고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요. 더 높은 용적률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180%대 아파트 헐고 400% 이상의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재건축 사업성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안 될까요? 이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산 맨션 아파트 벌써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는 우리가 재건축을 한번 바라보고 한번 사볼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실 부동산은 땅을 좀 알아야 그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실 때도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치 판단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5분 정도만 쉬었다가 2교시 박철호 교수님이 신탁공매, 반값으로 낙찰받을 수가 있는 신탁공매에 대한 내용을 수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